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지갑, 당신 인생 망치기 싫으면 절대 열어보지 마. 몇 년 전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홧김에 뱉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지갑을 볼 때마다 그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정신없이 출장을 떠난 그날 아침, 저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그 지갑을 마주했습니다. 인생을 망치기 싫으면 열어보지 말라고? 이미 내 인생은 충분히 망가졌는데 여기서 더 망가질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지갑을 여는 순간 제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비극은 시어머니의 79번째 생신 잔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한정식집, 가장 큰 방은 이미 그 위세를 자랑하듯 묵직한 병풍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값비싼 갈비찜 냄새와 어색한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과 동서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의 가장 끝자리, 문바로 앞에서 행여나 누가 부를까 노심초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주인공의 들러리, 아니 그저 음식을 나르고 빈잔을 채우는 하녀에 가까웠습니다. 형님, 여기 냅킨 좀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주버님, 술 좀 더 드릴까요?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마른 수건 쥐어짜듯 웃음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도리, 아내의 체면, 그리고 두 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죠.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잔이 몇 순배 돌았을 무렵 둘째 동서가 보란 듯이 큼지막한 쇼핑백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척 보기에도 갓나가 보이는 브랜드 로고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동서는 쇼핑백에서 두툼한 카탈로그 한 권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공손히 펼쳤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여기 모델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이거 이제 곧 배송될 테니 안방 제일 좋은 자리에 놓으시고 노인정 가서 자랑하세요. 친구분들 다 모시고 와서 자랑하셔도 좋고요. 카탈로그에는 번쩍이는 최고급 안마의자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안마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주물러준다는 그야말로 회장님 안마의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그 허리랑 다리랑 목이랑 따로따로 주물러준다는 그거 아니냐? 요즘 노인정에서 김 여사가 그렇게 자랑하던 건데. 아이고,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네. 민준이 사업 잘 된다더니 며느리 마음 씀씀이까지 이렇게 커졌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 시어머니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제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연극의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관객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백화점 포장지에 곱게 싼 유명 브랜드의 고급 한방차 세트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큰딸에게 부탁해 인터넷으로 겨우 구한 귀한 분들에게만 선물한다는 바로 그 제품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드시면서 기력 보충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선물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손을 내젓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턱짓으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둬라. 나는 저런 차 나부랭이 입에 안 맞아. 그리고 너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돈 아껴 쓰라고. 내 서방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저런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쓴단 말이냐. 그리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정수가. 너는 내가 왜 그렇게 예전에 아들 노래를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니? 저길 봐라, 저기. 내 동서 좀 봐. 아들 낳았떡하니 사업가로 키워놓으니 저렇게 늙은 시어미한테 좋은 것들로 바치지 않니? 그런데 너는 뭐냐? 딸만 둘 낳아서 이제 시집이나 보낼 궁리만 하고 있으니 평생 내 기운만 쏙쏙 빼가는 거 아니냐고. 아들 하나 못 낳아준 게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넘기고 있는 게야? 심장이 쿵 하고 저 아래 아득한 곳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그 도끼 서린 목소리만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온몸을 찔렀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고 손발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헛기침을 하며 딴 곳을 쳐다봤고 제 옆에 앉아있던 큰딸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손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 지옥 같은 순간에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당신 아내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내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단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남편은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묵묵히 갈빗집만 뜯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모욕이, 제 딸이 받은 상처가 그에게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버텨오던 것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 저 남자에게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죄인일 뿐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아니었구나. 내 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그렇게 지옥 같던 생일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운전 내내 라디오 볼륨만 높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괜찮냐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안방으로 직행해 출장 가방을 꺼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기차야. 지금 자둬야 해. 그리고 당신 아까 어머니한테는 왜 그렇게 불퉁한 표정으로 있었어? 생신날 분위기 망치게. 그냥 내하고 넘기면 될 것을. 저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편의 속옷과 와이셔츠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제 손길은 30년 동안 길들여진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목소리와 남편의 싸늘한 옆모습, 그리고 딸의 떨리던 손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두 딸을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의 이름 오정숙은 없었습니다. 그저 중견기업 부장인 김영민의 아내, 수진이와 수연이, 엄마 그리고 박 여사의 며느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중견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은 그에게 늘 집을 비울 훌륭한 핑계를 만들어 주었죠. 한 달의 반은 지방 공장과 해외 출장으로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어 철마다 몸에 좋다는 약을 구해다 바치고 그의 옷가지를 한치의 구김도 없이 정갈하게 다려놓는 것으로 아내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가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구두를 정리해주고 잘 다녀오라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을 뿐입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다시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울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절망감은 눈물마저 마르게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무엇을 위해 나는 이 모욕과 무시를 견디며 살아온 걸까? 그저 막막하고 또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문득 식탁 위에 놓인 검은색 가죽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챙기던 저에게는 손끝 하나 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 그 지갑. 오늘 새벽 유난히 정신없이 서두르더니 결국은 두고 간 모양입니다. 지갑은 마치 주인을 잃은 유기견처럼 낯설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지갑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절대 손대지 말라는 남편의 명령 아래 저에게는 금단의 영역이었던 물건, 저 낡고 손때 묻은 가죽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남편이 그동안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저는 홀린 듯 지갑으로 다가갔지만 차마 손을 뻗지는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순종의 습관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제 손목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인생 망치기 싫으면 열어보지 마. 남편의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울렸습니다. 그래, 맞아. 저걸 열면 내 인생이 망가질지도 몰라. 어젯밤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외면으로 이미 너덜너덜해진 이 삶이 여기서 더 굴러떨어질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어쩌면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다. 남편이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 지갑을 건네주면 그만이다. 그러면 나는 다시 어제처럼 그제처럼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애써 지갑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과 남편의 냉랭한 눈빛이 번갈아 떠오르며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하고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가 칠흑 같은 정적을 갈랐습니다. 둘째 딸 수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 달 학원비가 조금 부족한데 혹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알바비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작은 딸은 빠듯한 월급을 쪼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제게는 괜찮다, 부족하지 않다 말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새벽에 제게 손을 벌렸을까?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보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제 손가락은 차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정해진 생활비만 제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그 돈으로 두 딸의 용돈과 공과금,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드릴 용돈까지 해결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이었고 동기들 중에 가장 잘 나간다고 늘 자랑했지만 그가 얼마를 버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평생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인 저는
그가 던져주는 생활비에 맞춰 살림을 꾸려나가는 재무 담당 하녀일 뿐이었죠. 딸아이의 학원비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적금은 이미 큰딸 결혼 자금으로 깨서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친한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때 제 눈에 다시 그 지갑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지갑. 그 안에는 분명 현금이 들어있을 것이다. 출장을 자주 다니는 남편은 비상금으로 몇십만 원 정도는 꼭 지갑에 넣어 다녔으니까. 그래, 잠깐만 빌리는 거야. 어차피 내 남편 돈이고 내 딸 학원비로 쓰는 거잖아. 남편이 알기 전에 내 비상금으로 다시 채워 넣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마침내 떨리는 손을 뻗어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가죽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처럼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신용카드 몇 장과 신분증, 그리고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상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저는 지갑의 깊숙한 안쪽 칸에 무언가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겹쳐진 뭉치였습니다. 이게 뭐지? 가족 사진인가? 남편은 지갑에 가족 사진을 넣어 다니는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으로 사진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품에 안겨 있는 돌복을 입은 남자아이. 그들의 뒤로는 첫돌이라고 쓰인 화려한 배경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윙 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친척 아이 돌잔치에 갔었나? 하지만 사진 속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순한 하객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가토록 염원하던 무언가를 마침내 손에 넣은 사람의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아이를 가운데에 두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저보다 몇 살 아래로 보였지만 잘 관리된 피부와 세련된 옷차림은 평생을 살림에 찌들어 살아온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부부처럼.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들이 후두득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힘없이 주저앉아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진들 속에서도 그 세 사람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백화점에서 아이의 옷을 고르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모습,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제 남편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복한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저 여자는 누구고 저 아이는 또 누구란 말인가? 왜 내 남편이, 내 시어머니가 저들과 함께 저렇게 웃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지방 공장 프로젝트라며 몇 주씩 집을 비우던 남편. 유난히 피곤해 보이던 그의 얼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풍기던 낯선 섬유유연제 냄새. 그리고 아들 노래를 부르면서도 언젠가부터 타박만 줄 뿐 제게는 나으라고는 하지 않던 시어머니의 변화.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망치기 싫으면 절대 열어보지 마. 남편의 경고는 바로 이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 나를 기만하고 내 뒤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그 남자의 추악한 비밀.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은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이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나의 헌신과 인내는 결국 저들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에 불과했던 것일까? 저는 사진 뭉치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킬 듯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기만과 배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아 두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악몽일 뿐이라고,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것이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파고드는 사진 모서리의 날카로운 통증이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내 30년 결혼 생활의 어느 지점에서부터 저들의 역겨운 이중 생활은 시작되었던 것일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젊었던 시절, 막내딸 수연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유난히 아들 타령이 심했던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앉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딸도 좋지만 아들은 있어야 한다. 우리 영민이가 장남인데 이대로 대가 끊기게 생겼다. 지금이라도 하나만 더 낳아보자.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40대 후반에도 잘들만 아들 낳더라. 아들 낳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가게라도 하나 내주마. 그때는 그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시어른의 푸념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집요했던 아들 타령은 정확히 5년 전부터 마치 칼로 자른 듯 뚝 끊겼습니다. 저는 철없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시대가 변한 걸 아시는구나. 손녀들도 예뻐하시니 만족하시나 보다. 하지만 그것은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 손주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닥달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신날 저에게 했던 모욕도 이제와 생각하니 다른 의미였습니다. 너는 뭐냐? 딸만 둘 낳아서 이제 시집이나 보낼 궁리만 하고 있으니 평생 내 기운만 쏙쏙 빼가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은 단순히 아들을 못 낳았다는 타박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 딸들 시집 보낼 돈 한 푼 없으면서 내 아들 등골만 빼먹는 무능한 년이라는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눈에 띄게 잦아진 것이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집 밖에서 보냈습니다. 지방 공장에 큰 프로젝트가 터졌다며
본사부장인 자신이 직접 상주하며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피곤해 절어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더 좋은 보약을 챙겨주지 못해 미안해했을 뿐입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당신이랑 우리 딸들 먹여 살리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말고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 챙겨.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던가. 그는 저와 제 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자신의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남편에게서는 늘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섬유유연제와는 다른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꽃향기. 여보,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요. 출장 간 곳에서 세탁 맡겼어요? 아, 거기 숙소에서 쓰는 건가 봐. 신경 쓰지 마. 그는 언제나 그렇게 무심하게 대답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현명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던가. 그 낯선 향기는 다른 여자의 채취였고 그의 피곤함은 두 집 살림을 하느라 생긴 고단함이었음을 저는 왜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일까요?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제게 아들 타령을 뚝 그쳤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전화를 드려도 더는 제 속을 긁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철없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포기하셨나 보다. 세월이 약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 손주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닥달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어버이날 제가 용돈 봉투를 내밀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너희도 먹고 살기 팍팍할 텐데. 이제 나 용돈 안 줘도 된다.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너는 내 몸이나 챙겨라. 저는 그 말이 사업으로 성공한 둘째 아들이 용돈을 두둑이 챙겨드린다는 뜻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대고 온갖 편의를 봐주던 사람은 바로 제 남편 김영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 생활비를 아끼고 줄여가며 자신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의 집안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제 두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지난 30년간의 제 헌신과 믿음을 완벽하게 조롱한 용서받을 수 없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카락. 남편과 자식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거울 속 여자가 저를 향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꼴 좋다, 오정숙. 평생을 그렇게 속고 살았으니. 저는 샤워기를 틀어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자 뜨겁게 들끓던 분노가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내 인생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저들에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만만한 여자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저는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을 때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결심으로 가득 찬 완전히 다른 사람, 오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폐물함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셨던 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에서 통장 몇 개를 더 꺼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몰래 모아두었던 제 비상금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무기다. 나의 군자금이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평생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던 가장 좋은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색하게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짙게 바르니 거울 속에 선 여자가 김 부장의 아내가 아닌 오정숙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6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화면 가득 낯선 이름과 번쩍이는 광고 문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백승의 변호사, 절대 지지 않는 변호사,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변호사라는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수화기를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정명입니다. 저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 변호사님, 오늘 오후 3시에 마침 한 타임 비어 있습니다. 오후 3시, 저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지갑에서 돌잔치 사진 한 장을 꺼내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부적이자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명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 있는 서초동 법원 근처는 저 같은 평범한 주부가 평생 올 일이 없는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높다란 빌딩들과 딱딱한 표정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위압적인 풍경에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저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저에게 있을까? 몇 번이고 망설이다. 저는 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다짐하며 굳게 닫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차갑고 정적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상담실에는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젊고 지적인 인상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백승의 변호사였습니다. 오정숙 님 맞으십니까? 편하게 앉으십시오.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시지요. 백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과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핸드백에서 그 돌잔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남편 지갑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시어머님은 확실한데 이 여자와 아이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내 평생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외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의 외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으십니까? 증거라니. 평생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에게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백 변호사는 마치 제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정숙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 싸움입니다.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그제야 저는 제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짓밟힌 청춘과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재산부터 지켜야 합니다. 혹시 선생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속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내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것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분께서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온전히 선생님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그 상가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특유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법률 용어들이었지만 백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파트는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결혼 후에 두 분이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50대 50으로 분할됩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재산 분할 비율에서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백 변호사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으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남편분의 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보하십시오. 상간녀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둘째, 차량 블랙박스나 통화 녹취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눈앞에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길을 알려주고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지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님, 저 할 수 있을까요? 오정숙님,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되겠지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백 변호사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 넘게 묵혀두었던 서러움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더 이상 서초동의 풍경은 저를 주눅 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굳건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오정숙의 첫 번째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백승의 변호사가 짚어준 길은 명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게 증거를 모을 것. 그리고 나의 재산을 먼저 지킬 것.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더 이상 어제처럼 울고만 있는 어리숙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백 변호사가 말해준 증거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통화 녹취 평생 남편의 사생활이라면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 했던 제가 이제는 그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단의 열매를 따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있어 30년간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들어가 본 적 없는 남편만의 성역이었습니다. 늘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과 달리 서재 안은 그의 오만함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보던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책장에는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어려운 경제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처럼 숨을 죽이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필기구와 메모지, 영양제 같은 잡동사니들만 가득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책장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두꺼운 책들 사이사이를 뒤져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저는 책상 가장 아래쪽에 있는 굳게 닫혀있는 마지막 서랍에 눈길이 갔습니다. 남편은 유독 이 서랍만큼은 항상 잠가두곤 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작은 과도와 실핀을 가져왔습니다. 서툰 솜씨로 서랍 열쇠 구멍을 쑤시고 비트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낑낑거린 끝에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개인 지출 내역이라고 쓰인 파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지난 몇 년간의 카드 명세서와 온갖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돋보기 안경을 쓰고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주유비, 식비, 경비 처리용 지출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성격 탓에 모든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5일과 30일, 남편이 월급과 보너스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만 되면 어김없이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과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 수십, 수백만 원씩 결제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땡땡 키즈 카페, 유아용품 전문점, 아동복 매장 등에서 소액이지만 꾸준히 결제된 기록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스럽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와 그 아이를 위해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들 옷 한 벌 사주는 것을 타박하던 그 손으로 다른 여자의 명품 가방과 아이의 장난감을 결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내역들을 모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 변호사가 말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남편은 며칠 후면 출장에서 돌아올 터였습니다. 그 전에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차 키는 현관 서랍에 늘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 안에 들어서자 남편의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섞여 있는 그 낯선 꽃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헛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꾹 참고 블랙박스에서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간 용량이 작은 새 메모리 카드를 그 자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수많은 영상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최근 날짜의 파일부터 하나씩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운전하는 익숙한 모습과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영상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자기야.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우리 현우는 뭐해? 밥은 잘 먹었고? 응, 아빠 금방 갈게. 저녁 맛있는 거 해놔. 자기야, 우리 아들 현우.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다정한 단어들이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 목소리, 저 말투는 제가 3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와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따로 저장하며 복수심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백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그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비장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백 변호사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급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정숙님, 이 서류들은 남편분의 재산을 묶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백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마지막 위임인 칸에 제 이름 석자 옆으로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형이 마치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내는 낙인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자 백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오정숙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십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든든한 변호사와 저를 지지해줄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에는 저들의 위선을 낱낱이 밝혀줄 차갑고도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김영민.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준 지옥을 이제부터 고스란히 되돌려줄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치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 증거들을 제 손으로 하나씩 모으는 심정은 마치 살아있는 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버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부이자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이유인 두 딸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큰딸 수진이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작은 딸 수연이.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이 추악한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에 대한 존경심과 가족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래, 이 전쟁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믿고 지지해줄 든든한 아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군은 세상 누구보다도 제 딸들이 되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저는 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수연아, 이번 주말에 엄마랑 같이 저녁 먹을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엄마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두 딸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녁, 저는 딸들과 함께 집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집 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가 있었던 그 화려한 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박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하는 외식에 두 딸은 밝은 표정으로 제잘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끼리만 오니까 더 좋다. 그러게, 아빠는 또 출장 가셨어?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야? 아빠라는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그들의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제 보물들,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자 눈치 빠른 큰딸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세요.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작은 딸 수연이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엄마. 혹시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 때문에 아직도 속상해서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남편의 카드 명세서 뭉치와 그 돌잔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줄래? 두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또 누구예요? 왜 아빠랑 할머니가 여기 같이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남편의 지갑을 열게 된 순간부터 사진을 발견하고 변호사를 찾아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딸들의 표정은 충격과 불신,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수연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수진이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존경하고 따랐던 아버지의 배신은 그 아이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동안 출장 간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응,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미쳤어, 정말.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엄마의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 놓고 자기들은 밖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진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큰딸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울음을 그치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어요. 왜 우리한테 진작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있는데 왜 혼자서 그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어요?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얼음장 같았던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두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묵혀두었던 서름과 분노, 그리고 딸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편이 되어줄게요. 아니, 이제부터 이건 엄마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세 사람의 전쟁이에요. 수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언니 말대로야.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뭘 도우면 돼요? 증거, 더 찾아야 하는 거죠? 제가 컴퓨터는 잘하니까 제가 도울게요. 두 딸의 든든한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백 변호사에게 들었던 모든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이들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진지하고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법률 용어와 판례들을 검색하며 앞으로의 소송 전략을 세웠고, 수연이는 제가 찍어온 카드 명세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며 남편의 소비 패턴과 상간녀의 동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든든한 두 명의 아군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김영민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 빼앗긴 우리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새 모녀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반격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집 거실은 전쟁을 앞둔 비밀 벙커와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거실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나와 두 딸,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이자 이 더러운 전쟁을 함께 치를 전우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엄마를 지켜내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도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급여 가압류 신청과 상가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접수되어 남편의 숨통을 조여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의 면전에 터뜨려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은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두 딸은 그런 저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폭풍전야는 고요해야만 그 파괴력이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숙이에요. 영민 씨가 오늘 저녁에 출장에서 돌아오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할까 해서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장 봐놨으니 집으로 오세요.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아들이 온다는 말에 못 이기는 척 초대에 응했습니다.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이제 배우들이 무대 위로 등장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저녁 7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커다란 출장 가방을 끌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피곤하다. 다녀왔어. 저는 현관으로 나가 평소처럼 그의 가방을 받아들고 외투를 벗겨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저녁 준비해놨으니 어서 씻고 나오세요. 어머님도 곧 오실 거예요. 남편은 제가 평소와 다름없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를 풀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내가 너희 집까지 와서 밥을 먹어야겠니? 귀찮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식탁에 마주보게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밥과 국을 푸는 대신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들을 꺼내 그들의 앞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급여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그 다음은 제 명의의 상가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카드 명세서 복사본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와 서류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민 씨, 당신 월급 다음 달부터 절반은 제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현우 엄마한테 생활비 보내주려면 이제부터는 좀 쪼들리시겠네요. 뭐라고? 현우라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 손주 보셔서 참 좋으셨겠어요. 제가 대를 끊으려니라 어머님 소원 하나 못 들어드렸는데 다른 집 며느리가 그 소원을 대신 이뤄줬네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돌잔치 사진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 아드님이 친히 알려주셨죠. 그토록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지갑을 집에 떡하니 두고 가셨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몰랐으면 평생 몰랐을 당신들의 더럽고 역겨운 비밀을 전부 알게 됐네요. 그 순간 상황 파악을 마친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게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고 이런 미친 짓을 벌여. 미친 건 당신들이지. 어떻게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며느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가 있어.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내 청춘, 내 인생 전부 바쳐서 당신들 뒷바라지하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배신이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갈 데나 있을 것 같아?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제에.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님 아들 돈 한 푼 없어도 제 힘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당연히 해야죠. 변호사 선임도 이미 다 끝났고 이건 상간녀에게 보낼 소장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소장이라는 두 글자에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오정숙,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수진이, 수연이 생각은 안 해? 애들 아빠를 이렇게 내칠 셈이야? 그 입 닥쳐.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내 딸들 이름을 입에 올려. 당신이 저 여자랑 놀아나면서 내 딸들 학원비 아깝다고 말할 때 그때는 애들 아빠 자격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은 이제 곧 전과자가 될 거야.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당신이 저지른 사기죄는 아직 남아있거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역겨운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당신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야.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합의한다면 당신 회사에까지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은 없을 테니. 하지만 끝까지 버티겠다면 당신들은 내가 가진 모든 증거와 함께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될 거야. 선택은 당신들이 해. 저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남편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이제 공은 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저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음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던진 폭탄이 터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신할 듯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가 이내 제 방문을 두드리며 온갖 쌍욕과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이년아, 문 열어.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잠긴 적 없던 방문을 사이에 두고 그는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고 얘기 좀 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그쪽이랑 다 정리하고 돌아갈게. 응? 우리 수진이, 수연이 봐서라도 이러지 마. 하지만 제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방문을 걸어 잠그자 그의 목소리도 점차 고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방 안 침대에 조용히 누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절규를 자장가처럼 들었습니다.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겪는 고통은 제가 지난 30년간 겪어온 고통에 비하면 먼지 한 톨만큼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저 소음은 제 오랜 지옥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축포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딸 수진이가 밤새 작성하여 보낸 익명의 투서 한 장은 생각보다 위력이 컸습니다. 중견기업 K사 김영민 부장의 비윤리적 사생활 및 혼외자,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투서는 사내 감사팀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그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급여 압류 및 추심 명령 통지서가 회사 인사팀으로 날아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동료들의 존경과 신뢰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늘 당당하고 위세 등등하던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초라한 중년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백기를 들고 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마주한 그들의 모습은 가히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늘 꼿꼿하던 시어머니 역시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기가 아닌 패배자의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백승의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영민 씨 측에서 요구하신 합의 조건은 저희 의뢰인께서는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저희 의뢰인께 있으며 이 일을 제기하실 경우 저희는 예정대로 상간녀 소송과 함께 확보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한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백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가 내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온전히 제 명의로 이전하고 남편은 그가 가진 모든 예금과 주식을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제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은 취하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합의가 끝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날, 남편은 끝까지 제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제발,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민 씨, 당신이 정말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바람을 피운 거? 나를 속인 거? 아니요. 당신이 정말 잘못한 건 나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당신과 당신 어머니 밑에서 개처럼 순종하며 숨죽이고 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고 이 집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제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시어머니를 향해 제 인생의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그토록 원하시던 귀한 아들 손주 얻으셨으니 이제 소원 푸셨네요. 앞으로는 저 같은 불려우 며느리 신경 쓰지 마시고 당신 아들과 그 손주 뒤치다꺼리나 하시면서 만수무강하세요. 그토록 바라시던 데는 이제 그 귀한 손주가 잘 이어주겠죠. 제 말을 듣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했습니다. 30년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짐을 챙겼습니다. 30년 살림살이가 가득한 이 집에서 정작 제 것은 낡은 옷 몇 벌과 빛바랜 앨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앨범을 품에 안고 두 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우리 새 모녀를 비췄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상쾌하고 달콤하다는 것을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디로 가?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가겠지. 엄마랑 우리랑 셋이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거야.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지옥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내 딸들이 있으니까요. 찢어졌던 편지는 다시 붙지 않는 것처럼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가 결국 시들어가듯 저들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초라하게 저물어 가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저는 오직 저 자신과 내 딸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그 대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깊은 배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되찾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 김영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주인공 오정숙처럼 평생을 바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통쾌한 복수와 늠름한 새 출발이 혹시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